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미술사와 건축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정입니다. 오늘은 김중업 선생의 초기 작업에 주목해서 그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예술로서의 건축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가상이 요구되고 등장합니다. 예술가 타입의 건축가에서부터 기술자형 건축가, 관료로서의 건축가, 또는 오피니언 리더나 액티비스트로서의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죠. 물론 그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아마도 김중업 선생은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상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중업 선생은 단순히 기능에 충실한 건물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을 남기기를 일생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중업 선생이 활동을 시작했던 해방 후의 한국 사회에서 예술이란 시공을 초월한 미의 추구라는 보편적인 정의 이상의 특정한 시대적인 함의와 효과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건축가라는 직능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중업 선생에게 예술이란 전후 한국의 척박한 관료주의와 미숙한 자본주의에 맞서 외부로부터 이식된 뿌리없는 건축 직능의 존립과 위엄을 지킬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제였고 새로 출범한 한국 근대 건축이 나아갈 소망스러운 미래상이었죠. 건축을 예술로 보는 김중업 건축관이 형성된 것은 일본 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중업 선생은 1939년부터 현재는 요코하마 국립대학이 된 요코하마 고등공업학교에서 3년간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메이지 시기 일본은 부국 강병을 위한 도구로서 근대 건축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아니라 기술로서 건축을 보는 입장이 꽤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제국대학 교수이자 내진기술 전문가인 사노 리키 같은 이는 건축이 장식이 아니라 공학이라고 규정하고 건축의 목표는 견고하고 효율적인 구조물을 지어 일본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도쿄대학을 위시한 일본 건축의 주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4년 설립된 요코하마 고공건축가가 채택한 디자인 중심의 커리큘럼과 예술로서의 건축 철학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 고공건축가의 체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는 에꼴 보자르 출신의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입니다. 나카무라는 건축과 미술, 종합의 통합을 강조한 보자르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나카무라 교수의 포트폴리오에는 건물 설계 외에도 건물 내외벽을 장식하는 벽화라든지 대형 선박의 인테리어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요코하마 건축가 입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건축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단언합니다. 건축가를 구조기술자와 동일시한다면 한나라의 문화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카무라가 건축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한 것은 기술 연마가 아니라 바로 드로잉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디자인을 강조하는 요코하마 고공학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데센 교육 커리큘럼 외에도 요코하마 고공의 명물인 건축가 대행진도 나카무라 교수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보자르 학생예술제를 본떠 유럽의 전통 의상을 입고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인 건축가 대행진은 이 학교 특유의 자유롭고 유럽 지향적인 학풍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 미술과 문학에 재능을 보이던 평양 고고학생 김중업이 입시 소개서에서 접한 요코하마 고공에 이끌려 유학을 결심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김중업 선생이 일본으로부터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나카무라 교수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받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좀 더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김중업 선생이 요코하마 시절 자신 특기인 유려한 드로잉 실력과 유럽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을 공학이 아니라 예술로 보는 평생의 건축관을 장착하게 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중업 선생은 요코하마 고공 졸업 후 일본의 마스다 하라타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 1944년 한국에 돌아옵니다.
해방 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중업 선생은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가들과 활발하게 어울립니다. 김중업 선생은 누누이 다른 예술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건축가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김중업 선생의 인맥은 문인인 조병화, 구상, 유치진, 오상순, 모윤숙, 변용로, 김광석을 포함해서 미술가인 김환기, 이중섭, 유광열, 윤효중, 미술평론가 이경성, 박물관인 최순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이렇듯 분야를 넘나드는 교류는 아직 분과별 장벽이 공고화되기 이전 해방 공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전쟁 중 피난 수도였던 부산은 예술가들이 평화식이라면 불가능했을 압축적이고 광범위한 교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예를 들어 김중업이 단골로 다니던 부산 광복동의 금강다방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예술가들의 메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적 추상화를 지향했던 김환기, 이중섭 같은 화가들이 신사시파 미술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1952년 전쟁통의 금강다방에서 열린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 결의로 김중업 선생은 당대의 유명한 미술가, 문인들과 함께 베니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예술가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건축가 엄덕문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다들 여유가 없었지만 김중업 선생의 유네스코 회의 참석이 건축가들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여기고 여비 마련하는 데 나섰다고 합니다. 베니스 유네스코 예술가 회의에 참석한 김중업 선생은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파리에 있는 르코르비지에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요코하마 고공에서의 유학 시절이 김중업에게 건축이 예술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준 첫 번째 도약기라면 르코르비지와 만남은 그의 두 번째 도약기로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3년간 체제하면서 김중업은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최신 동향을 근거리에서 체험했을 뿐 아니라 틈날 때마다 파리에 화랑을 돌며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페르낭 레제 같은 미술가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실제로 이들의 작품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예술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건축가, 미술, 조각, 공예 등 여러 분과의 예술을 대통합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르코르비제가 주도했던 이 예술의 종합, 즉 신테시스에 대한 열망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기획입니다. 김중업 선생이 르코르비지의 사무실에서 맡았던 인도의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건축과 미술을 통합시키려는 대표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르코르비지의 후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찬디가르 신도시 건물에는 다색 패널과 조각품, 테피스트리 등이 장식되어 노출 콘크리트의 차가운 느낌을 상쇄합니다. 당시 김중업 선생은 찬디가르의 행정청사, 의회, 주지사 관저 등 몇몇 건물의 도면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고등법원 내부에 걸릴 테피스트리를 위한 일련의 드로잉을 제작했습니다. 직물산업이 발달한 인도의 지역성을 반영한 테피스트리에는 강렬한 붉은색을 배경으로 해와 달, 구름, 번개 등 천체 도상과 법원의 상징인 저울 등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김중업 선생의 역할은 르코르비지의 스케치를 건물 벽면의 위치와 표준색을 고려해 재작업하는 정도의 일이었지만 이 작업을 통해 건물 전체를 덮는 대형 벽화의 개념, 나아가 건조 환경의 조형 일체를 진두지휘하는 총체적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상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56년 파리에서 3년 2개월을 보낸 후 귀국한 김중업 선생은 르코르비지의 유일한 제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한국 건축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1957년 4월 귀국 1주년을 맞아 개최된 김중업 건축 작품전은 예술가 김중업의 성공적인 귀환을 건축계 안팎에 알리는 화려한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중업 선생이 미술가들의 전유물인 전시회를 자신의 경력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 르코르비제처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전시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중업 선생은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대중들 역시 예술작품처럼 전시된 건축 드로잉, 도면, 사진, 모형 등을 관람하면서 건축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950년대 중후반 30대의 김중업 선생은
더 이상 예술계의 승인을 바라는 젊은 건축가가 아니라 누구나 어울리고 싶어하는 문화예술계의 명망가로 부상합니다. 당시 김중업 선생은 한국미술전람회, 즉 국전의 건축부 심사위원과 한국건축작가협회 창립 멤버를 맡습니다. 1955년 국전의 건축부 설립과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의 창립은 건축가를 일개 기술자에서 문화예술가로 위치시키려는 당대 건축가들의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중업 선생은 미술평론에도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그가 신문지면에 발표한 몇몇 미술평론은 사실 인상비평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국내외 미술계의 최신 동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1956년에는 한국 최초의 미술 잡지로 알려진 신미술의 창간에도 힘을 보태며 필진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중업 선생을 생각하면 권력과 투쟁했던 낭만적이고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적어도 50년대의 김중업 선생은 젊은 건축가들의 우상이자 문화예술가들의 명망가였고 각종 국가건축 프로젝트들을 도맡았던 한국건축계, 나아가 전후 한국사회의 실력자였습니다. 예술가로서 김중업 선생의 확고한 자의식은 기능주의를 강조한 국제주의 건축의 모방을 넘어 건축의 지역성과 독창성에 방점을 둔 소위 한국적 모더니즘의 축으로 나아갑니다. 50년대 후반 김중업 선생은 부산대, 건국대, 서강대 등 대학 건물들과 몇몇 주택들을 설계하며 르코르비제 양식을 한국 건축계에 이식하는 한편 작가로서 자신만의 건축 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1959년 현상공모를 통해 맡게 된 프랑스 대사관은 김중업 선생이 독자적인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확립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업은 한국 전통건축과 서구 모더니즘을 조화시킨 수작으로 여겨지는데요. 대사관조의 유려한 지붕선은 전통 한옥의 곡선을 현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국가, 예술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했던 프랑스의 대사관 건물이 김중업 선생에게 과거 파리에서 접했던 예술의 대통합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 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대사관 전경을 찍은 이 흑백 사진을 보시면 건물뿐 아니라 정원에 놓인 식수나 성물 하나하나가 모두 정교하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난간 장식이라든지 바닥재 등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대사관 건물 내부는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전시된 일종의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특히 건물 내벽과 외벽에 모자이크로 된 대형 벽화가 설치되어 대사관 건물의 조형성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이 벽화 작업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벽화는 그 강렬한 조형성과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건축계와 미술계 모두에게 잊혀진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벽화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부재한 데에는 프랑스 대사관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외국 공간이라는 점뿐 아니라 건축과 미술의 학제적 장벽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벽화 작업에 김중업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그 협업의 성격과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벽화는 단순히 부수적인 장식물이 아니라 김중업과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예이자 건축과 자매예술의 연대를 강조했던 김중업 건축론의 산물로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건물 내벽에는 당시 홍대 교수이자 김중업 선생과 가까웠던 공예가 유광열이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벽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는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건물 외벽을 감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들은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미술학도였던 윤명로와 김종학 선생입니다. 이들은 60년 미업전의 주요 멤버로서 1960년 10월, 그러니까 벽화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덕수궁 담벼락에 앵포르멜 계열의 대형 캔버스를 전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윤명로 선생과 김종학 선생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백자, 청자, 옹기, 토기, 기와조각, 타일 파편을 붙여 입체적 표면 효과가 강조된 대형 모자이크 부조를 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대담하고 활달한 추상 도안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각기 다른 종류의 도자기 파편이 가진 문양과 색,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벽화는 건물의 표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브루탈리즘 계열의 다소 삭막한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색채와 문양을 불어넣습니다. 이에 더해 대사관 부지의 현상학적 지각 경험에도 관여하는데요. 즉 양식적 일관성을 갖는 벽화의 존재로 인해 이 높이와 축을 달리에 흩어져 있는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파격적인 형태의 지붕으로 인해 이미 강렬한 시각적 존재감을 갖는 대사집무실은 무채색의 자갈과 콘크리트 패널만으로 마감하고 그 양옆에 배치된 대사관저와 행정동 건물은 이 다색의 부조벽화로 장식해 일종의 시각적 균형을 도모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사관 외에도 김중업이 미술가들과 협업한 예는 많습니다. 현재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된 안양 유유산업 건물에는 조각가 박종배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1980년대 제작된 육군박물관에는 오인환과의 협업으로 스테인 글라스가 설치되었고요. 부산 충운탑에는 최규환이 조각 작품을 올렸습니다. 김중업 선생의 유작이 된 88년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에는 백금남과 이승택 선생이 각각 사신도와 열주탈 제작을 맡기도 했죠. 그러나 건축, 조각, 회화, 디자인을 대통합하려는 전후 건축계의 유토피아적 열망은 1960년대 이후 그 시대적 유효성을 점차 상실해 갑니다. 테피스트리나 스테인글라스, 모자이크 벽화 등은 점차 철진한 매체로 여겨졌고 이를 대신해 움베르트 에코가 제안한 열린 예술작품, 소위 오픈워크가 부상하게 됩니다. 사이버네틱스나 네트워크 이론, 시스템 이론 등 테크놀로지 발전이 촉발한 열린 예술 작품은 건축, 미술, 조각 등 개별 장르의 고정된 범주를 해체하고 빛, 색, 소리, 움직임, 관람자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멀티미디어 환경을 출현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협업의 패러다임이 요구한 것은 진지한 예술가 타입의 건축가가 아니라 능수능란한 조정자이자 기획자로서의 건축가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러 분과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아직 심화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 김중업 선생이 여러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해가며 예술가이자 작가로서 자신의 자의식을 규칙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예술가 김중업에 대한 고찰이 결코 김중업 건축론에 있어서 보수적이거나 주변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소 탈역사화된 영웅 서사로서의 김중업 신화를 교정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고 또 나아가 한국 근대 건축 직능의 형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김중업의 일본 시기와 예술로서의 건축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